네, 안녕하세요. 박승배 교수입니다. 말인데, 특강이 좀 많네요. 오늘은 중국 상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디자이너 황우성님을 모셨고요. 황우성님은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TV 인터페이스와 UX 담당을 하시다가 지금은, 원래는 이제 우리 특강 거기 포스터에는 공지를 안 했는데, 화웨이에서 그 경험 디자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은 뭐 미국 다음으로 뭐 한국, 중국 이런 곳이 굉장히 그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어떤 그 디자인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특강 해주시고 여러분들 경청해주고 그다음에 질문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는 스크린을 통한 공간의 경험으로 제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어떻게 변해 왔고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한 14년 정도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어, 스마트 TV랑 이제 라이프스타일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하고 이제 하만하고 합작을 하면서 삼성에서도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팀도 있어요. 그쪽에서 한 3년 정도 7대의 컨셉카를 만들어서 CECO에서 계속 이제 참관을 해서 자동차도 선보였었고, 처음에 이제 중국에 와서는 이제 선전에서 지냈었고, 지금은 현재 상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대기업이죠. 중국 현지 대기업에서는 모바일 OS, 그다음에 폴더블, PC 이런 쪽 제품군에 대해서 자동차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군들에 대해서 이제 이노베이션 디자인 팀을 리드하면서 이 제품의 많은 디자인을 양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이고 그동안 한 10개의 디자인 어워드와 한 60개에서 70개의 디자인 특허를 어, 신청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디자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시간대별로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음, 이제 보시면 이제 2006년도 되게 옛날이긴 한데 그때 이제 첫 디지털 스마트 TV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쭉 그때서부터 한 10년 정도 계속 이 인터넷 TV에 대한 플랫폼 UX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 삼성에서 디지털 칵핏 UX 디자인을 했었고, 이때가 이제 기존에 있는 자동차가 EV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많은 이제 디지털 자동차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컨셉으로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20년도에 중국 선전으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양산을 하는 디자인을 진행을 바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OS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에 양산이 돼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시장에 런칭을 했고, 현재는 이제 내년도 신제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용자 경험 디자인, 뭐 UX 디자인, 뭐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어떤 이런 뜻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디자이너의 영역이 한 곳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 디자이너는 기술도 알아야 되고, 비즈니스도 다 같이 이해를 하면서, 이 통합적인 디자인의 경험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요. 이제 뭐 기업에 들어갔든 스타트업에 갔든 뭐 프리랜서로 일을 했든 내가 하는 디자인이 기술하고 접목이 돼서 어떤 인터랙션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든 디자인이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사실 끊임없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어떤 UX 디자인 또는 경험 디자인이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Why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좋아요? 이게 왜 가치 있어요? 이 디자인이 왜 필요해요? 이런 거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게 됩니다. 오늘의 그 주요 주제와 그 키포인트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환경에서 이 디지털 스크린이라는 경험을 어떻게 변해 가는가.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는 스크린 에브리웨어, 스크린의 확장과 대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근 한 5, 6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스크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스페이셜 익스피리언스, 스크린을 통한 공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의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AI. 예, 물론 이전에도 AI는 있었죠. 근데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되면서 이 AI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디지털 스크린들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이 스크린 리스에 대해서 또 짧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스크린 에브리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어, 이전에 그 TV들은 좀 꽤 작았어요. 한 20인치대, 30인치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모니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였는데, TV는 계속 점점 커져서, 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면서 앱과 위젯이라는 서비스를 2007년도부터 TV에 접목이 돼서 출시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에 넘어가면서 다양한 그 디지털 컨텐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목이 되면서 더 많은 컨텐츠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TV가 계속 점점 커지고 TV 컨텐츠도 사실 보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뭐 OTT 서비스나 이런 것들. 그러면 과연 TV 스크린을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도부터는 이제 TV가 더 초대형화로 넘어갑니다. 뭐 집에 뭐 80인치대 TV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TV는 계속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 옴디아 리서치에 따르면 이제 이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마켓의 기준이에요. 2010,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TV의 시장은 완전히 바뀝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큰 TV를 많이 사지 않았어요. 밖에서도 충분히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큰 TV를 통해서 그 비싼 TV를 사서 큰 TV를 집에서 즐긴다라는 건 특정 그 소비자들에게만 있었던 소비인데 코로나 이후에 집에 이제 거의 영화관 수준으로 큰 TV를 사서 컨텐츠를 즐기는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들도 함께 성장을 하죠. 현재는 거의 뭐 100인치대 TV가 거의 뭐 이전에는 1000대 미만, 이게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뭐 거의 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16만 대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TV는 계속 크고 있다. 그리고 이 더 커진 스크린을 뭐 몇 인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보다 이제는 내 집의 벽 사이즈에 맞게 그냥 벽 자체를 그냥 스크린으로 그냥 도배를 하는 거죠. 이거는 2020년도에 CECO에서 그 출시됐던 제품인데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패널을 붙이면 TV 크기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례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비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는
자유로운 사이즈와 비례를 내 집의 특징에 맞게, 내가 보려는 컨텐츠에 맞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1대1 비례도 충분히 가능하죠. 거의 뭐 집에 있는 TV가 이제는 TV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뭐 빌딩이나 이런 오피스에 있는 그런 큰 디스플레이 같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레임을 이제 TV라는 프레임을 벗어난 디스플레이, 이 경험은 이제 더 이상 집에 TV는 한 대가 아니다. 아마 지금 집에들 보시면 TV가 2대 이상이실 거예요. 예전 TV 하나, 그럼 이제 거실 하나 있을 거, 저 안방에 하나 있을 것 같고, 거실에 큰 거 하나, 신형 TV 하나 있고, 뭐,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자기 개인 방에 작은 TV를 하나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TV가 예전에 거실에 딱 하나 두는, 가족이 함께 보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각각의 공간에 맞춰진 그 공간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제품군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뭐, 내 공간은 좀 아름답게 퍼니처 스타일로 나는 TV 스크린을 두고 싶어 하면 이런 세리프 TV를 두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니지만 저 북미안, 이렇게 큰 정원을 가진 그 정원에서 BBQ를 자주 즐기는 북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스 TV를 따로 별도로 소비를 하죠. 거기는 이제 방수나 방진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놔둬도 이제 스크린의 디바이스가 망가지지 않고 화질도 더 밝기 때문에 밝은 햇빛 안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레임 TV처럼 이제 더 이상 TV가 TV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아트 작품을 이렇게 보는 그런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디스플레이예요. 멀티 디스플레이는 뭐 하나의 그 디바이스에서 여러 개의 스크린을 연결해서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C 한 대가 있으면 스크린을 2개, 3개 연결해서 쓰는 것도 멀티 디스플레이고, 어, 맥북과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쓰는 그런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도 다 멀티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동차의 스크린은 매우 작았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음악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컨트롤하는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스크린으로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점점점 확장을 크게 나아가다가 현재는 거의 그 자동차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와이드하게 필러 투 필러라고 하는 이런 아예 대형 디스플레이, 와이드한 디스플레이로 이제 거의 전면에 있는 그 좌석은 다 스크린으로 도배가 될 만큼 스크린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 이게 출시된 제품들이에요. 중국에 있는 출시된 차들을 보면, 뭐 중국에 있는 출시된 차도 있고, 이제 뭐 포르쉐 같은 차들도 섞여 있는데, 뭐 벤츠 EQS 같은 경우도 보면 전면에 가운데 디스플레이, 운전석 디스플레이, 옆에 보조석에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거의 3대의 디스플레이가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혼다 E 같은 경우도 스크린이 거의 5개가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왼쪽과 끝에는 사이드 미러를 대신하는 그런 미러 디스플레이도 들어와 있고,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합니다. 저기 벤츠 E클래스랑 그 좀 더 하나 더 많다면 가운데 쪽에 이제 자동차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디스플레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최대화돼서 어 아무튼 이제 디스플레이를 다 인테리어에 다 발라놨다 할 정도로 자동차에는 디스플레이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뒷좌석까지도 스크린이 확장이 되고 있죠. 더 많은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해서.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라고 하는 건 운전석에 앉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운전하는 데 필요한 디스플레이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 좌석에 마치 1등석 좌석에 앉아서 내가 프리미엄 좌석에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내 각자 좌석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각자 좌석에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옵션으로 마사지 기능을 이제 뭐 추가를 하는 정도였다면 최근 이제 중국에 출시되고 있는 프리미엄 차들을 보면 뭐 마사지 기능은 좌석마다 다 있고 그리고 좌석마다 컨트롤하는 자기만의 좌석을 컨트롤하는 기능은 뭐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2020년도에 중국에 오자마자 진행을 시작을 해서 1년 뒤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출시한 아이토라는 자동차인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테슬라 정도가 디지털 자동차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컨셉 비디오를 한번 좀 보실게요. 이게 컨텐츠 사운드는 들리지 않으시는군요. 음, 죄송해요. 저 이거 사운드를, 영상 사운드는 어떻게 쉐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리는 안 들리실 테니까 제가 이제 설명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이에요. 자동차 외부에 굉장히 많은 센서가 붙어 있죠. 어, 거의 뭐 여러 가지 눈이 각 360도로 이제 붙어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어,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제일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테슬라가 모든 나라에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잘 되죠.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도 잘 안 돼요. 이 맵 데이터와 이런 정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어, 중국에서는 중국 차들이 자율주행이 매우 잘 됩니다. 거의 뭐 기대 이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되나 싶을 정도로 자율주행이 잘 서포트가 되고 있고, 뭐 주차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벌써 2.0 버전이 출시가 돼서 뭐 거의 뭐 지하 주차장에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주차도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자율주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저렇게 강한 햇빛에서도 충분히 이제 센싱이 잘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어두운 밤에도 센싱이 잘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컨셉 영상이에요. 뭐 실제 이제 주행을 촬영을 해서 하는 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이제 마케팅 영상으로 당시에 제작이 됐던 거라, 약간 이렇게 3D로 제작이 돼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화면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고,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와 메뉴 구성이 하단 쪽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왜 첫 화면이 내비게이션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내가 운전을 해서 학교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출퇴근을 한다든가 집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차량들은 내비게이션이 첫 화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비게이션을 열 수 있게끔 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능이 이제 좌우로 이렇게 쭉 이렇게 스크린이 이제 좌우로 길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디스플레이를 컨텐츠를 잘 볼 수 있게 그 게임도 잘 즐기고 비디오도 잘 보려면 이런 16:9 와이드 스크린이 가장 최적이죠. 그러다 보니 이 디스플레이도 좌우로 길었고 운전자와 오른쪽에 앉은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함께 터치 컨트롤을 할 수 있으려면 세로보다는 가로 형태, 그리고 메뉴 구조도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왼쪽과 오른쪽에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으려다 보니 이제 멀티 윈도우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내가 운전 중에 오른쪽에서 누가 음악을 바꾸고 싶다던가 다른 컨텐츠를 들어가고 싶을 때 왠지 함부로 화면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을 가리거나 운전에 방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멀티 윈도우가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음악을 눌렀든 다른 어떤 화면을 눌렀든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돼서 왼쪽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전혀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계속 운전 정보를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마음 편히 컨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른쪽에 앉은 친구가 잘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트리핑거로 이렇게 좌우 스위칭이 돼요. 이렇게 싹 바꾸면 내가 이렇게 컨텐츠를 조작을 하고 다시 이렇게 싹 바꾸는 거죠. 이게 실제 매장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의 데모 모습이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직접 차를 시승하고 지금 차를 잘 팔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구조는 이 첫 플랫폼이 출시가 되고 나서 BYD나 다른 차량 시스템에서도 많이 이제 카피를 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요 하나의 차량에만 들어가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이토라는 차량에도 탑재돼서 나가고 뭐 다른 이제 차량에도 지금 탑재가 돼서 이제 하모니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탑재가 돼서 다른 차량 시스템에서도 적용이 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보 차량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탑재해서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뒷좌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뒷좌석에 스크린을 옵션으로 넣어서 팔면 비용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 비용이라 함은 내가 패드를 사는 것과 얼추 비슷하게 또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차량의 뒷좌석에 스크린을 이제 사야 되는데 사실 차량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내가 이 돈을 주고 뒤에 있는 패드를 옵션으로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의 개인 패드를 외부에서 이제 다른 탈착식 그 액세서리를 사서 뒷좌석에다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해서 했던 건 어차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 패드도 가지고 있으니 뒷좌석에 별도의 스크린을 옵션으로 팔 게 아니라 이 패드를 연동이 잘 되게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자동차도 사고 패드도 사게 하자가 이 컨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는 저 BYOD, Bring Your Own Device를 가지고 와서 그냥 저 좌석에 탁 붙이면 그냥 마치 자동차에 원래 있었던 일체화된 시스템처럼
이게 시스템이 탁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게 이제 자석으로 붙는 그 패드인데 이렇게 뒷좌석에 탁 붙이면 이제 앞좌석에서도 뒷좌석에 있는 패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밝기 조절이나 파워, 스크린 턴 온 앤 오프가 되고, 그다음 볼륨도 조절이 되고, 스크린 미러링처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패드의 컨텐츠를 마치 그냥 내가 패드를 컨트롤하듯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경험을 주냐면, 뒷좌석에 아이가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뒤에 아이가 뭘 보는지를 앞좌석에 있는 부모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한 컨텐츠를 부모가 골라줄 수도 있고, 이제 아직 뭐 학생분들이니까 이런 경험은 많지 않겠지만, 이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뒤에서 아이가 잠들거든요. 그럼 그 화면을 꺼야 되잖아요. 그거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파워도 끄고, 볼륨도 줄이고, 아이가 잠들면 그런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이제 멀티 윈도우 시스템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올해, 올해 봄에 출시가 돼서 지금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삼성에서 했던 자동차 디자인인데요. 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그러니까 확장이 됐다가 접어졌다가 하는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내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컨텐츠를 항상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미니마이즈해서 간단한 음악 정도 정보만 보이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고, 내가 내비게이션도 보고 컨텐츠도 컨트롤 하겠다 하면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쓸 수 있는 차량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치에 들어가면 그 동그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그 각각의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매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도 되고, 음악도 컨트롤 할 수 있고, 시계도 뭐 페이스 타입을 여러 개로 바꿀 수 있다던가, 저 디스플레이에 컨텍스추얼하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해에 출시된 컨셉 차량인데요. 이것도 더 많은 디스플레이가 각각 개별 그 좌석에 이제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접어지고 펼쳐지는 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보조석에 아무도 안 앉았는데도 저 화면이 같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전원도 같이 켜져 있을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좌석과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나뉘어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스크린만 켜고 끄고 끄는 것이 가능하겠죠. 뒷좌석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가 항상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뺐다가 넣었다가 다 가능한 그런 디스플레이 컨셉으로 이제 그때 컨셉이 CES에서 이제 선보였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CECO에 출시가 됐던 컨셉 차량인데요. 비디오부터 좀 먼저 보실게요. 또 사운드가 그냥 배경음악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저렇게 시동을 키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싹 올라가고 그 뒤에 숨어있던 디스플레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에 사이드 미러 스크린이 있고, 이제 앞좌석에 이렇게 히든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떤 워닝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그 리어 램프예요. 리어 램프 패턴도 사용자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스크린이기 때문에 내가 저런 디자인이 원하면 저런 디자인을 쓰는 거고, 아까 보시면 어, 이렇게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바꿔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신 저기 약간 보랏빛처럼 이렇게 물결 무늬로 보이는 게 이제 AI 피드백이고 히든 디스플레이에, 그다음에 요 빨간색 물결은 워닝이죠. 그래서 뭐 이것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왼쪽에서 워닝이 올 때랑 오른쪽에서 워닝이 올 때랑. 그래서 히든 디스플레이도 적용을 했었고, 아까 전에 얘기 드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저 뒤에 있는 히든된 동그란 디스플레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컨셉 디자인을 그때 당시에 BMW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컨셉 전시를 나갔었고요. 뭐, 전반적인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이제 뒷좌석에는 이제 패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컨셉이고요. 아, 자, 다음은 요즘 디스플레이는 꺼지지도 않아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스탠바이 모드 모바일에서 쓰고 있으실 텐데 뭐 화면이 이제 꺼지지도 않죠. 계속 이렇게 충전 중일 때는 쓸 수 있고 뭐 안드로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요 AOD 시스템이 있어서 계속 어떤 정보라든가 작은 인포메이션을 계속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경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폴더블로 접고 롤러블로 디스플레이를 말리는 디스플레이도 최근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폴더블 시장을 좀 보면 스크린은 예전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삼성 Z 플립 5도 보면 예전보다 거의 2배 이상 커졌죠. 그래서 이 외부 스크린을 통해서 더 많은 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CMF.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칼라 매트리얼 저런 외부 CMF는 이전엔 하드웨어로만 정의가 됐었는데 이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저런 CMF 커버와 스크린이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디지털 CMF 컨셉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품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CMF를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런 인터랙션과 함께. 이거는 아너라고 하는 중국 브랜드 회사인데요. 어, 이것도 폴더블인데, 이제 좀 커버 쪽으로 그 큰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 그 외부에 약간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스크린을 외부에 놔둬서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으로 안 보이고 그냥 하나의 가방처럼 보이게 하는 제품도 출시가 되었어요. 아웃 오브 홈. 이건 이제 아웃도어 이제 5개 광고판이죠. 여러분들 뭐 코엑스나 이런 데 근처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저런 대형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이 대형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엄청나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일단 디스플레이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를 거의 디스플레이로 덮은 것처럼 그런 기술들이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전이라든가 각 도시에 가면 그 빌딩들의 엄청나게 큰 대형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고 있고 그리고 저런 가상의 공간에서 3D처럼 보일 수 있는 형태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스베가스의 스피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조그마한 하키퍽 같은 게 수만 개가 붙어가지고 저것도 이제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형태죠. 저 안쪽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 경험도 완전히 다르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컨텐츠 경험도 완전 다르게 지금 놔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보려고 라스베가스를 많이 가고 싶어 하고 일주일 광고가 3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영상을 하나 플레이하기 위해서. 자,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카테고리가 좀 길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디스플레이는 계속 커지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게 자동차, 5개 광고, 모바일, TV, 어떤 작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런 걸 다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 계속 스크린은 커지고 되어 왔구나. 아, 그러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냐? 아니죠. 이제 이 커진 공간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의 경험 포인트죠. 어, TV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예전에 TV는 작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크린이 굉장히 커지고 더 넓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블랙 스크린도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디자인은 내가 멋지게 리빙룸을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제 TV를 하나 사서 딱 놔두면 커다란 까만색 스크린이 집안의 한쪽 벽면을 꽉 채우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용자 VOC 불만 요구 사항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크긴 큰데 너무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점점 커지는 까만 스크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치 있게 의식 전환을 하거나 가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TV 사용을 늘리면 사용자는 그걸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이게 봤더니 사실 TV를 보는 시간은 평균 한 4시간, 5시간 정도거든요. 이거를 사실 늘린다고 늘려봐야 사람들은 출근도 하고 잠도 자기 때문에 평균 시간을 늘려봐야 3시간 정도예요. 이걸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시간을, 그러니까 컨텐츠, 그 스크린을 통해서 뭘 보는 시청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스크린이 있는 공간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컨셉의 방향을 잡아서 디스플레이는 더 이상 TV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오브제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제품 디자인과 이제 스크린에 들어가는 어떤 전체적인 UX 컨텐츠 디자인을 이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TV예요. 그러니까 TV를 보지 않을 땐 하나의 오브제로 그냥 존재를 하는 거죠. 하나의 큰 시계,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화이트 TV는 먼저 유럽부터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어떤 하나의 액자처럼 보이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디지털 시계, 아트 시계 이런 디스플레이 제품군으로 출시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프레임 TV라고 해서 이제 더 디자인 업데이트해서 저런 화이트 아트 프레임도 종이처럼 집어넣고 이제 로컬 디밍이라고 해서 이제 부분 부분 전력도 적절하게 꺼주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의 인쇄된 아트 프레임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저 베젤도 사용자의 인테리어, 그 벽면 색깔에 따라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 저 프레임도 자석으로 교체가 쉽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내가 뭐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바꿀 수 있는 저런 이제 아트 모드를 제공을 해서 기존에 단순히 블랙으로 있는 그 꺼진 TV가 아니라 이 오브제는 항상 켜놓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다, 집안에서 라는 컨셉으로 이제 제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더 줄여주고 그리고 TV도 끄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트 모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디스플레이 경험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또 다른 제품은 이제 아예 벽걸이가 아니라 아예 이제 가구처럼 공간에 이렇게 놓이는 거죠. 그래서 저런 세리프 TV도 다 저런 제품의 스토리에서 같이 나와서 이제 시작이 된 제품군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도 저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액세서리를 별도로 팔고 있죠. 처음에 이 로테이션 TV를 만들었을 때 뒤에 있는 모터가 너무 커서 얼마만 했냐면 거의 무슨 공장 기계만 했어요. 그래서 딱 누르고 돌아가는 거 보면 덕덕덕덕덕덕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소리가 났었거든요. 기계 소리가. 근데 요즘은 저게 굉장히 작아져서 소리도 안 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로테이션 부품이 나오면서 이제 이 TV가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죠. 거의 준비하는데 한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요 로테이션 TV도. 이건 이제 다른 TV 제품인데 이제 TV를 안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오브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브제로 있고 내가 TV를 볼 때만 저 TV가 이렇게 펼쳐지는 건데 이게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한 2천인가 3천만 원 정도 하는 TV로 알고 있습니다. 더 비싼가? 아무튼 요거는 이제 폴딩 디스플레이로 시청할 때만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 안 볼 때는 다시 접어서 그냥 높여두는 거죠.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듯이 더 이상 이제 TV가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TV를 보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모님 세대, 그다음에 이제 40, 50대 세대까지는 이제 TV도 가끔 보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은 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거기에 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 서로 경험하는 그 제품의 그 경험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TV를 사지 않으니 이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해서 나온 게 요 세로 TV예요. 모바일에 있는 컨텐츠를 더 크고 쉽게 볼 수 있는 모바일 연결성을 높여서 이제 세로로 컨텐츠를 집에 오면 저걸 통해서 보고 아래에 있는 좋은 스피커로 음악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제품군도 출시가 되었죠. 뭐 저기 LG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탠바이 미를 통해서 침대 옆이나 이제 어디서나 이제 포터블하게 들고 다니면서 디스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제품군도 나오고 있고, 스탠바이 미 고라고 해서 이렇게 캠핑용으로 나와서 바깥에서도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로 좀 돌아와서 보면, 자동차는 나만의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잖아요. 음악도 내가 얼마나 크게 듣든 사실은 뭐 집에서 크게 듣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볼륨도 크게 들을 수 있고,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더 크게 내가 콘텐츠를 더 몰입해서 즐길 수 있죠. 자동차에는 이런 자율주행 단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2.5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의 경험은 기존의 운전 중심에서 컨텐츠 경험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운전하는 것도 컨텐츠고, 그 안에서 즐기는 영상, 음악, 이런 게임 다 컨텐츠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니, 기존에 단순하게 펑션 중심으로 메뉴를 제공하는 스크린에서 이런 식으로 심지어 날씨도 이렇게 컨텐츠로 제공이 돼서 첫 화면에서 제공을 하는 경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눈이 오면 내가 가진 그 자동차의 첫 화면도 눈이 오고 있고, 맑은 날에는 맑은 날이고, 이런 날씨도 컨텐츠화되어 있다. 그리고 게임, 영화, 뭐 심지어 펫 모드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죠. 엑스펑 같은 경우는 이건 중국에 있는 어, 샤오펑이라는 자동차인데, 이 회사는 차량 안에서 저렇게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캠핑 모드라고 해서 이제 좌석을 다 일직선으로 펼쳐놓고 낮잠도 잘 수 있어요. 어, 폭스바겐도 이런 앞좌석에 스크린을 통해서 게임과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도 보면 영화를 보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소비자한테 광고 영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차박, 뭐 자동차 캠핑도 하나의 큰 트렌드로 이제 우리는 이미 즐기고 있습니다. 어, 이제 닌텐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HDMI 연결을 해서 게임을 뒷좌석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에서 리샹이라고 하는 자동차에서도 이제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진행한 자동차 그 프로젝트도 이렇게 자동차 인카 쉐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앞좌석에 이제 자기가 게임을 연결을 하면 뒷좌석에서도 같이 함께 조인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전에 있는 리시장을 보시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만 이제 게임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앞좌석에 있는 사람하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다 같이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죠. 어, 몰입감 있는 공간. 이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 점점 사람들은 더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앰비언트 라이팅 모드도 요즘 TV 스크린 주변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에 더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제공해서 자동차의 무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 그 공간이 컨텐츠화 되고 있다. 그래서 공간이 컨텐츠화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술관이나 이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전시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 팀랩 같은 데 가서 보면 공간 자체를 컨텐츠
아트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서 미디어 아트를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 어, 이런 어떤 영화관 같은데도 좌우에 스크린을 더 확장을 시켜서 내가 직접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제주에 있는 이런 아르테 뮤지엄 같은 데 가면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건물도 이제 하나의 아트 오브제로 밤에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하나의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이런 디스플레이화된 디지털 아트를 통해서 공간 자체를 컨텐츠화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날씨 앱인데 사실 날씨 앱이 크게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낮, 밤이 있고 달이 달에 대한 정보가 이제 소승달부터 보름달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볼 수 있는 이런 정보인데, 이 날씨 앱을 좀 차별화 포인트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다이내믹 앵글인데, 내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둘 때는 탑뷰가 보이는 거고,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프론트 뷰고, 내가 핸드폰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스카이 뷰가 보이는 다이내믹 앵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날씨 앱을 내가 모바일을 통해서 어, 단순하게 날씨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공간의 변화를 내가 직접 핸드폰의 앵글을 변하면서 보는 날씨의 컨텐츠를 공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하늘을 보면 이런 날씨의 비를 볼 수 있고, 눈이 오는 날은 눈이 오는 대로 볼 수 있고, 이거를 날씨 앱으로도 만들었지만 이걸 월페이퍼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날씨의 뷰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앵글 뷰가 바뀌는 형태고, 지금 출시가 돼서 중국 내에 있는 제품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뷰 모드가 있고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이런 이제 월페이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에도 적용이 됐고, 이건 이제 광고 영상인데, 그냥 짧게 보고 바로 스킵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늘 보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뷰 보이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날씨가 또 자동으로 변하면서 앵글별로 이제 와치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시가 돼서 월페이퍼 심으로 지금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을 좀 빠르게 정리하면, 어, 공간을 통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 몰입할 수 있는 컨텐츠의 경험을 최대한 중요시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동차 스크린, 자동차라는 공간이든, TV 공간이든, 어떤, 어떤 모바일로 어떤 컨텐츠도, 인포메이션도 하나의 공간화해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 섹션은 제가 빨리 5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AI가 올해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AI의 경험 아마 우리 모두 지금 그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텐데 과연 스크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스크린은 더 없어질 수 있다. 스크린이 계속 필요할까? 탈스크린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보면 뭐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는 컨셉 제품들이지만 이런 롤러블 디스플레이, 프로젝터, 어떤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점점 선보이고 있죠. 자동차에서도 보면 스크린을 최대한 숨기는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항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BMW도 보면 스크린은 아예 패브릭 뒤에 다 숨겨져 있고 필요할 때만 나오는 정보예요. 외부에 있는 이런 웰컴 라이팅도 보면 정보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사실은 필요 없을 때는 저 라이팅 정보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동차에 다가갈 때도 자동차의 라이팅이 깜빡이는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이팅 요소를 통해서 정보가 더 다른 형태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보니 디스도
우리 정보에 대해서 메이저는 솔루션을 구입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그 경험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게 이제 내추럴 인터랙션이라고 그래서 멀티모달 인터랙션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대화하듯이 내가 바라보고 말하고 쳐다보고 행동하는 제스처가 하나의 인풋 요소가 되는 거죠. 기존에는 사용자가 액티브하게 뭔가 누르기 위해서 화면에 다가가야 돼요. 그 디바이스에. 근데 지금은 사실 자율주행도 되고 있고 보이스 인터랙션도 잘 되기 때문에 림백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벤츠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컨셉 제품도 보면 저 디스플레이가 보일 때만 보이는 이런 프로젝션이에요. 그리고 컨트롤하는 것도 눈에 이렇게 보이는 키 버튼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손을 딱 올리면 손에 이제 프로젝션이 되고 내가 그 메뉴를 좌우로 찾아서 그냥 폈다 쥐었다 하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디스플레이는 계속 편안한 이 럭셔리한 프리미엄 공간을 위해서 디스플레이가 막 많아지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디스플레이가 다 히든되고 있는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들은 AR, VR, MR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디지털 정보는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BMW 같은 데서 내추럴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냐면 윈도우를 이렇게 딱 선택하고 내가 저 윈도우 문 닫아줘 하면 닫아지는 거고 열어줘 하면 열리는 거고 내가 어떤 버튼을 보고 이 버튼 뭐야? 인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자동차 공간은 한정적이니까 이 어떤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 어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손가락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운전하고 가다가 저 빌딩 뭐야? 라고 얘기하면 AI가 나의 위치를 알고 그거에 대한 대답도 해줍니다. 결국 이건 이제 어느 이제 연구 결과인데 터치를 줄여주고 터치리스한 인터랙션을 하는 게 운전에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예요. 어, 운전할 때 보는 앞에 있는 좌석에 있는 그 클러스터 계기판도 거의 사라질 수 있어요. AR 허드를 통해서 그 정보를 다 가상의 허상에다가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건데 점점점 예전에는 그냥 속도계만 보이다가 운전 정보, 그다음 이제 주변 정보까지 보여지는 직관적인 정보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EQS 벤츠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AR 허드 인터랙션이 지금 출시가 돼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AR 허드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 결국 컨텍스처럴한 AR 정보로 운전 정보도 다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곧 출시 예정이에요. 요 AR 허드도 제가 진행한 자동차 프로젝트에서 이게 이제 곧 출시될 AR 허드입니다. 자, AR 글래시스. 뭐 여러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 아우디가 아니라 저기 니오인데, 니오에서 글래시스를 출시해서 자동차 내에서 쓸 수 있는 형태예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AR 저 AR 글래시스를 통해서 맵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 컨트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맵 내비게이션을 보고 자동차의 펑션도 컨트롤하고 자동차에 있는 자동차도 직접 직관적으로 눈을 보면서 타이어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자동차 내가 핸들을 딱 잡으면 정보가 다 나타나는 거죠. 운전 정보가. 그러니까 스크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만 보이는 나한테 최적화된 정보라는 거죠. 뭐 아직은 컨셉 제품이지만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없어지고 내 눈에만 보이고 나한테만 최적화된 내 상태에 맞는 정보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이고 더 넓고 내가 그 공간 안에 마치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정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음악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 뭐 애플에서도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나왔으니 이제 우리도 이제 이 경험을 곧 하게 될 텐데 콘텐츠를 더 몰입감 있게 내가 봤던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험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AI 에라에 그 AI 시대에 우리의 컨텐츠 경험은 아까 계속 얘기 드렸듯이 스크린이 계속 필요할 것인가?
그걸 이 휴메인이라는 AI 핀이 굉장히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제품 디자이너가 한국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친구인데, 어, 사실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제품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이 제품의 방향이나 AI의 방향이 저한테는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던 게, 아, 스크린이 정말 필요 없을 수 있구나. 미래의 모바일 제품은. 앱이 필요 없겠다. 그냥 AI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화면을 켜서 앱을 찾아서 선택하는 경험은 더 이상 이 넥스트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AI 시대에 저는 탈스크린화도 하나의 큰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동차에서는 인테리어적인 면에서 스크린이 또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샤이테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AR, VR 이런 걸 통해서 컨텐츠의 경험이 더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과 환경에서 스크린 경험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고, 스크린 한계를 넘어서 공간의 경험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 공간 환경에서 몰입감 있는 스크린 경험을 하고 싶다, 사용자들은. 그걸 위해서 과연 스크린은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 AR, VR 또는 스크린리스로 넘어가서 컨텐츠만 남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이제 곧 미래의 앞으로의 디자인 또는 IT 제품의 다음 넥스트 키 이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요 세 가지 오늘 서머라이즈를 좀 빠르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런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서 이전에는 이제 큰 TV 스크린, 그다음에 어떤 라이프 공간의 디스플레이 제품, 자동차에서도 스크린을 막 6개, 7개, 8개까지만 늘리다가 이제 다시 스크린 리스로 넘어가는 이 AI의 경험에 최적화된 디바이스 경험, 컨텐츠 경험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경험 디자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을까요? 있으세요? 아니면 뭐 채수로 주셔도 되는데, 어,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왜 뭐 해외에 나가게 됐냐? 뭐 중국에서의 디자인 회사 경험은 삼성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까요? 학생들, 저기 질문이 왔네요. 좀 이따 할게, 저는. 아, 네. 그래요. 제가 지금 질문을 열어보고 싶은데, 혹시 일과 분리된 취미 있죠? 일과 분리된 취미는 뭐 자전거 타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주로 자전거, 수영, 여행, 이게 가장 큰 취미라고 생각을 하네요. 음, 질문이 없나요? 뭐, 선전이란 도시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선전과 상해? 선전이 한 40년 정도의 되게 짧은 역사인데 도시 평균 나이가 32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보여요. 되게 저도 가서 무슨 대학교 캠퍼스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중국에서 일하게 된 계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해외로 취업하게 된 계기가 제가 한국에서만 14년을 대기업에서 일을 했잖아요. 제조업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을 해서 제가 얻었던 경험은 글로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고, 대기업의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조직력,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의 전문성을 얻는 부분은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제 포인트는, 내가 선택이 계속 폭이 적어져요. 그 디자인보다는 이제 어떤 매니징, 운영, 그 다음에 제품을 여러 개를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대기업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그냥 한 팀에 있으면 계속 그 팀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는 10년 뒤에 어떤 디자이너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디자이너로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한 14년 하다 보니 더 늦기 전에 다양한 좀 경험을 하고 싶었고, 해외에 나가고 싶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고, 미중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기업은, 어, 글로벌 탑 10 기업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뽑으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함이 되던 시절이에요. 뭐 텐센트, 어, 알리바바, 화웨이도 거의 애플 다음으로 넘버 2이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이 큰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큰 시장에 가서 그 시장성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 자동차도 우리나라에서 또 선택의 폭이 있었죠. 뭐 현대기아를 갈 수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비아디나 이런 식으로 중국 자동차가 많이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라서 그런 V2X라든가 이런 굉장히 진보적으로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 이런 건 중국이 빠르게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기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중국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중국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지인분들도 많았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삼성에서도 중국하고 미팅을 하면 화웨이랑 미팅을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발자들이. 그래서 왜요? 했더니, 화웨이가 V2X 5G 그 자동차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하만도 화웨이랑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SK랑 미팅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 몰랐었거든요. 자동차가 결국 커넥티비티가 돼서 자율주행이 되면서 하려면 그런 회사에 가서 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구나를 이제 얼핏 알게 된 거죠, 그때. 마침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제가 있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이미 자동차 사업부는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시를 이제 1, 2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UX 경험을 제가 컨셉을 완성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게 자동차 경험까지 직접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뭐 취업을 하게 된 계기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넓은 경험, 더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거죠. 더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네, 어, 전기차는 지금 뭐 미국에는 테슬라, 뭐 그 다음으로 경쟁할 만한 데가 이제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라고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과는 좀 다른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떤 경험 디자인으로서의 중국,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자기기에서는 굉장히 세계를 선도했었는데 디지털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그런 디지털에 대한 투자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우리로서는 뭐 미국의 상황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중국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듣지를 못해서 그게 좀 음,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을 잘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오기 전에 전혀 몰랐고, 오고 나서 알게 된 정보들이 너무 많았고요.
왜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겠어요? 그만큼 자기의 패권을 뺏길 수 있을 만큼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고요. 자동차, 어떤 모바일,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몇 년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어, 가장 크게들 얘기하는 부분의 경험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중국 시장은 인터넷을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로 넘어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더 시스템, 로봇, 뭐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배달하거나 어떤 페이먼트를 한다던가 이런 모든 게 우리는 이제 뭐 카카오페이, 뭐 딜리버리 서비스, 쿠팡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와 세상 좋아졌다. 이미 중국은 그게 3년, 우리보다 3, 4년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에도 있어요가 아니라 원래 중국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한 거예요. 그만큼 여기 와서 보면 아니 이게 벌써 있었다고요? 싶을 정도로 놀란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저는 로봇 같은 게 굉장히 무서운데 로봇 호텔에 가면 이미 코로나 시절 이전부터 호텔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식당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청소도 하고 경비도 쓰고 그런 게 여기는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의 이제 아마존 이런 거 이제 시스템 보면 최근 한 1, 2년 사이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요. 여기가 거의 한 1.5배 정도 빠른 느낌이에요.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그리고 AI나 이런 것도 어, 규제가 좀 이제 적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응용 AI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내가 소비를 해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내가 어떤 검색을 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시장이 여기가 응용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아니 중국이 자율주행이 테슬라보다 잘 돼요가 아니라 테슬라가 오히려 여기서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여기 나라의 그 맵 데이터를 쓸 수 없는 건 우리나라랑 똑같은 건데 그 맵 데이터 때문일 텐데 어쨌든 중국이 AI를 통한 자율주행 시스템도 훨씬 잘 만들고 있어요. 안전하게. 별로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 좀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와서 보면 이 정도까지 얘네가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삼성의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서 1%도 안 된다? 뭐 요즘 최근에는 이제 폴더블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많이 됐지만 TV 시장도 중국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중국이 뭐 이렇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잘 되려면 미국과 중국의 시장을 동시에 잘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중국에 오면서 내가 직접 가서 좀 배우고 싶었던 게 되게 컸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크다는데, 이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내가 중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경험해 보면 내가 알겠지. 하고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제가 사업을 하더라도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둬야지 중국 시장은 빼고 유럽과 미국만 내가 타겟을 하겠다? 글쎄요. 그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는 이렇게 빼놓은 거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시장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인 건 맞고요. 한 가지 좀 와서 제가 놀랬던 건 이건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도 속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 20대예요. 20대 중반인 친구들인데 대학교 막 갓 졸업하고 오거나 30대가 안 된 23세에서 22세, 3세에서 28세, 9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유학생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 뭐 걔네 뭐 좀 뭐 잘하겠어? 영어 기본적으로 잘하고 다 유학 갔다 왔어요. 뭐 뉴욕, 뭐 어디, 뭐 영국, 뭐 이탈리아 다 유학파예요. 제가 있는 회사 애들은 유학 안 갔다 오면 다 칭화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미
이 코로나 시절에 3, 4년 동안 여기서 이 안에서 계속 경쟁을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한 3, 4년쯤 더 지나면 우리나라로 치면 시니어 디자이너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글로벌 그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좀만 더 성장을 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디자인을 리딩하는 시절로 넘어가면, 그럼 저는 그게 두렵죠. 중국이 이렇게 중국에서만 뭐 할 거야라는 게 아니라, 아, 중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친구들이구나. 코로나 때 다 돌아왔거든요. 그 친구들이 리딩을 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시장성은, 그러니까 시장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좀 두려운 부분. 네. 어,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UX, UI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앱 디자인. 음, 앱이나 웹 디자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릇인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TV를 10년 했잖아요. TV를 10년 동안 하면서 나는 계속 TV 디자인을 해야 되냐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디자인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그릇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신 앱이나 웹은 본질이에요. 그건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 앱이라는 경험은 오랜 그 히스토리를 아마 이렇게 좀 보시면 결국은 PC에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 거기 버튼이 SDK를 통해서 가벼워지면서 모바일에 올려진 거거든요. 경험적인 면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경험적인 면에서는 모바일에 있는, 아니, PC에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게 모바일에 있는 작은 화면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배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더 고도화된 사용자 경험을 우린 연구하고 있지만 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하더라도 딥하게 들어가시다 보면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디자인의 본질을 고민하면 그게 앱이든 웹이든 자동차든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 비해 많이 할까요? 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빠르게 따라잡아서 실제 진짜 자동차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심지어 보면은 테슬라? 여기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다 이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아니에요. 시대는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 거고 기존에 내가 뭘 했다라고 해서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그 이거는 저기 신입 어떤 회사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볼 때 많이 보는 건 아무래도 애티튜드, 태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일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는가. 그거는 어느 회사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선에서는 크게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확 뛰어나게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 뭐, 스타트업이든 모든 기업에서 이렇게 볼 때, 애티튜드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 디자인에 대한 행위, 생각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 대기업 삼성을 놓고 보자면 막상 삼성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면 뭔가 다 유명한 대학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지만 지방대 출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선배님인데 DJI 그 드론 있죠? 거기 디자인 팀장은 여러분들 선배예요. 아직 졸업을 못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야 빨리 돌아와서 졸업을 하고 와라. 야, 그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친구분도 그냥 DJI 초창기 매번부터 들어가서 그냥 쭉 디자인 팀장으로 성장을 한
그런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됐든 어떤 게 됐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애티튜드가 있다면 사실 그걸 쟁취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나오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만 있었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이직의 커리어 시장은 매우 작았어요. 뭐, 갈 수 있는 데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뭐 이런 데겠지만, 그런 데 가서도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갈 수 있을까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중국에 나와서 이렇게 상해에 있고 선전에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오퍼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포지셔닝의 그 어떤 플레이스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저는 열렬히 응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보시길.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AR 허드 기술을 사용한 디자인을 새롭게 공부해야 했던 부분. 이거 사실 모빌리티 디스플레이는 TV랑 굉장히 저는 비슷했어요. 이게 모바일 쪽에서 경험을 하다 오신 분이 있고 저처럼 TV를 하다 온 사람들이 자동차를 같이 바라봤을 때 둘이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되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왜 TV랑 비슷하다고 했냐면 TV 리모컨으로 컨트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에서 이렇게 버튼을 컨트롤하는 경험이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TV를 보면 뭔가 와칭하는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모바일은 퍼스널한 거에서 내가 그냥 바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이 접근하는 시나리오가 달랐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항상 뭔가 첫 번째 화면이 내비게이션이었다는 거 처음에 그 부분이 되게 유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스크린도 굉장히 컸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TV를 하다 보니 그 자동차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사실 굉장히 좀 쉬웠던 부분이 있고, 어, 제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 뭐 리서치 부분을 제가 많이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자동차 회사의 리서치, 그 스크린을 디테일하게 다 들어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기능이 뭔지, 자동차 그 팜플렛 같은 거, 이 브로셔 같은 거 다운받아서 벤치에 있는 기능은 내가 직접 가서 다 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브로셔를 보면서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인지를 다 봤었고, 그러고 이제 TV 사업부에서 자동차 사업부로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7대의 차를 만드는데 그게 사실 프로젝트를 7대를 제가 만들어서 해야 했으니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기술자한테 찾아가서 뭐 이거는 디자인을 하는 어떤 애티튜드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밤새 공장에서 뜯어 고칠 때 옆에 가서 같이 봤어요. 도대체 자동차 안에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뭐 예를 들어 뭐 하네스 연결, 뭐 그전에 뭐 하네스 연결이 뭔지도 몰랐고 그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어 있고 뭘 고려해야 되는지를 그분들이 이제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이거 하실 때는 이런 거 고려해야 되고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늘 찾아가서 옆에 앉아서 이런 디자인을 난 하고 싶은데 뭘 고려가 돼야 돼요? 자동차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끊임없이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모빌리티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직접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UX 팀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AR 허드가 사실 좀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건 허상이라 뭔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쓰면 이렇게 앉으면 보여요. 근데 이거를 그래픽으로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그거는 계속 그 자동차 데모에 타면서 계속 그 0점 조정하듯이 계속 뭐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컬러를 조절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실제 길에 데이터를 매핑하는 게 가능한가 아닌가를 개발자들을 많이 쫓아다녔죠. 여기서 중국 개발자들을. 예, 제가 중국어가 잘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팀원들을 데리고 항상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AR 허드도 그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답변인가요? 예. 어, 허드 같은 경우는 현대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현대나 기아 같은 데 가시면 AR 허드를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AR 허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한 회사가 있는 일본에 하나 있고 뭐 몇 군데 있는데 결국 거기 있는 기술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다가 자동차에 싣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R 허드가 제약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덩어리가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크거든요. 그 우리 강의실에서 이렇게 프로젝터 쓰려면 화면 띄우기 위해서 기 이만하잖아요. 그거 자동차에 그래서 사실 아바타나 막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막 멋있게 막 전체 유리에 뭔가 이렇게 프로젝션이 돼가지고 뭔가 내가 직접 보는 시선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기술적으로 그 프로젝터가 그렇게 자동차에서 커질 수가 없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허드의 미래는 결국엔 글래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니오, 뭐 샤오미, 뭐 이런 데서 AR 글래스를 그렇게 끊임없이 내놓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이거는 좀 그들의 트렌드를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니오가 그걸 발표를 했고, 니오에서 모바일도 발표했잖아요. 니오가 발표한 글래스도 한번 보시고, 샤오미에서 발표된 것도 한번 보시고, 샤오미가 자동차도 런칭했습니다, 최근에. 그들이 왜 자동차와 AR 글래스를 같이 접목해서 팔까? 아우디가 왜 그걸 할까? 이렇게 보시면, 뭐, 스크린을 없애면서 개인에 최적화라는 경험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항상 끼고 다니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한정된 공간, 내 좌석의 시트에 딱 앉아서 내가 바라보는 공간의 시야각도 한정된 영역 안에서 정보를 컨트롤한다는 게 자동차가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평소에 막 끼고 돌아다니는 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더 있어야 되는 기술인 것 같고, 사실 애플은 좀 넘사벽인 것 같고요. 걔네는 이제 아예 이제 컨텐츠를 즐기는 용도로 이제 쓰는 건데, 사실 거기도 이제 배터리 기술이나,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팩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또 무게도 있을 거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애플의 AR 글래스도 아직 시장을 이렇게 확대해서 모두가 다 쓰고 다니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확실히 많이 만들고, 많이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많이 만드는 시장에 가야 그 얻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회사가 많이 있지만, 음, 중국에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있고 많이 망하고. 물론 요즘 최근에 중국에 있는 중국 자동차 회사의 분위기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게 시장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이제 탑3 정도가 남을 텐데 그런 회사의 추후에 본인이 지원을 한다면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있는 3사가 이 상해에 어, 이 연구소 센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 시장을 해서 가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뭐 포드, 그다음에 뭐 아우디, 뭐 테슬라 이런 데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비아디 같은 경우도 디자인 팀장이 한국 분이세요. 여성분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 디자이너가 잘하는 그 센스와 그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목표를 갖고 계속 준비를 한다면 뭐 자동차 시장으로도 충분히 중국에 와서 다른 글로벌 저기 독일에 있는 아우디나 벤츠나 이런 회사로 가서 디자인도 리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BMW 디자인 웍스가 상해에 있죠.
그런,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넓게 보고, 내가 그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싱가포르이 될 수도 있고, 홍콩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럽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렇게 큰 플로우를 계속 이렇게 비전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위치에 가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선전이에요. 잠깐 도시 사진 몇 개 보여드릴까요? 선전에 가면 밤 9시에 저렇게 디스플레이 쇼를 합니다. 어, 얘네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상당해요. 그리고 선전은 홍콩 바로 건너편이라서 1년 내내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겨울에는 살짝 좀 가을 날씨긴 한데 굉장히 하늘이 맑고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중국 하면 미세먼지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미세먼지는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중국에는 별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북경도. 제가 엊그저께 북경 갔다 왔는데 북경도 굉장히 맑더라고요. 여기가 선전입니다. 그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고 있고 텐센트, 바이두, DJI, 화웨이, 오포 이런 여러 개의 IT 회사들이 여기 다 있어요. 창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 퇴근길이에요. 퇴근에 지하철 타러 딱 가면 오른쪽처럼 지하철에 마치 한국의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는 상하이인데요. 뭐 상하이는 저 오고 알았어요. 상하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서울의 한 10배 되고요. 인구는 전 세계에서 3위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도시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오기 전에는. 그리고 뭐 당연히 중국 내 그 돈이 가장 많이 돌고 있는 도시고요. 상해도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되게 유럽 같고요. 뭐 트타야 서점도 있고, 뭐 동양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공장 같은 기계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못 보던 굿즈들도 여기 뭐 백화점처럼 팔고 있습니다. 뭐 옷도 팔고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팝니다. 그냥 스타벅스 백화점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뭐 상해 여행 오신 분들은 아마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로봇 이거 제가 한 3년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인데 아침에 저 로봇이 와가지고 식당 저 그냥 카드 찍고 그러니까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저기서 밥 꺼내가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호텔에서 뭐 필요하다고 데스크에 연락하면 저런 식으로 로봇이 와서 어 저런 거 갖다 줘요. 뭐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가장 좀 신기한 경험이 로봇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럼 좀 되게 어색해요. 로봇이 알아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층수도 누르고 사람 내리고 나서 내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되게 신기하고 네. 뭐 이직할 때 해외 이직할 때 뭐 저 같은 경우 대략 한 9개월 이상의 인터뷰 일정과 연봉 딜이 있었는데 음, 아유,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인 추천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력서를 제출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서 인사과에서 한번 스크리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과에서 이 사람이 전반적인 인포메이션과 이런 게 정확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음 2차에는 이제 리더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그때 포트폴리오 발표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패스가 되면 그 다음 리더 좀 더 디렉터 레벨로 올라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뭐 이 리더와의 디렉터 인터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뭐 2명, 3명, 아니, 2번, 3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번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연봉 협상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각 회사의 연봉 테이블에 맞는 연봉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요. 뭐 링크드인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는 이직할 때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되게 옛날 책인데, 내가 계속 있었던 회사에서 안락하게 계속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장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좀 다른 디자이너로서 좀 역량을 넓힐 것인가, 꽤 고민하던 시간에, 이 동화책이 집에 낡고 다 찢어진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사실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어 거의 한마디도 못했어요.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뭐 지금은 뭐 생활회화에서 듣는 거는 대충 알아는 듣는데 아직 말은 뭐 잘하진 못하지만 계속 중국어도 공부를 하고 있고, 업무는 다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제가 뭐 유학을 갔다 왔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온 게 아니라서 영어로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뭐 계속 하다 보니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고요. 네. 음,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실까? 네. 아까 뭐 나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음, 그 다들 막 개인 메시지로 보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여기 4학년들도 몇 명이 있어서 아마도 그 취업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그런 유익하고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디자이너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카톡 보냈습니다.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조교, 네. 내가 아까 최 선생한테 얘기했는데 들었지? 한 달? 네네. 그래, 부탁할게.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